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울하고 또 우리 사회를 만족하지 못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잘 잤느냐 한 번도 안부를 안 물어봐요.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에 대한 안부를 물으면서 자기 안부는 한 번도 안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의 본성, 이것이 지금 상당히 토라져 있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는 스님의 출가하시고 정토사상을 연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스님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정법안장인데요.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바치셔서 우리나라 최초로 완역을 하셨습니다. 총 12권으로 이루어진 정말 대작불사인 역주 정법안장 강의. 이 불자님들에게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정법안장이라는 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법안장이라는 것은 1200년대 일본의 그 조동종을 개창한 도원 스님이라는 스님이 중국 송나라에 유학을 가서 천동산 여정스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익혔던 그런 공부 방법입니다. 일본에 돌아오셔가지고 그 여정의 법을 받고 돌아오셔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원래 100권을 쓰려고 마음을 잡수시고 이제 소참법문, 대참법문 이런 것을 하면서 모아놓던 자료들인데 그러니 그 54세에 열반에 드셨어요. 그래서 그 100권을 못 채우고 95권으로 마무리한 책입니다. 이제 그것이 일본 고어로 써여가지고 순한문으로 쓰인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훈민정음처럼 고어로 써여 있어서 굉장히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선학을 공부하는 선의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각국에서 많이 번역되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성철 큰 스님을 비롯해서 서홍 스님,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이 즐겨 읽었던 책인데 특히 성철 스님은 그것을 책을 못 보게 하셨는데 그 제자들에게 일본어 강의를 듣도록 했어요. 그냥 정법안장을 보라고 그런 정도로 그 아주 귀한 책이고 성철 스님 백일본문에 보면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용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30년 만에 대작불사를 마치고 책을 세상에 내놨을 때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그게 이제 원력을 세운 거는 그보다 10년 전이었는데 이제 제가 그 동국대학 그 선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그것을 대학원의 텍스트로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매년 교재로 삼아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266명이 함께 공부한 것을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해서 30년 만에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런 이제 큰 숙제를 하나 푸는 그런 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좌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이 부처님이 앉으셨던 모습대로 1시간 앉으면 1시간 부처가 되고 2시간 앉으면 2시간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닮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이 정보만장 내용이. 책만 번역해서 30년에 그 전 10년까지 하면 무려 강산이 4번 바뀌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에 몰두할 수 있었다는 게 참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이 정법안장을 번역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어떻게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가 유학을 가서 경도에서 불교 서점을 갔는데 그 도원 스님의 도겐 스님에 대한 저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도겐 사전이라 해서 도원 스님의 사전까지 나왔습니다. 나는 용성 스님을 연구하면서 용성 스님도 이와 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건 이제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 원력의 이제 결과가 백용성 대종사 총서가 이제 20권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도원 스님의 정법안장은 아까 말했듯이 고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난해한 점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한국 불교는 가나선인데 이것은 조동종 묵조선입니다. 한국 불교의 가나선을 거꾸로 보는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꾸로 보는 선. 그래서 가나선에서 쉽게 넘겨버리는 것을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조선은 뭐냐? 1시간 부처님처럼 앉으면 1시간 부처가 되고 2시간 앉으면 2시간 부처가 된다. 부처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부처님을 닮기 위해서는 부처님처럼 앉는 자세, 또 부처님처럼 말하는 말, 행동, 이것이 전부 부처님처럼 하게 되면 지절로 부처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관타자라 그러거든요. 오로지 안절뿐이다 했는데, 그렇다 해서 묵조만이 다룬 것이 아니고 송나라 때 있었던 선원의 생활, 규범, 의례,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송나라 불교, 송나라 때 불교를 그대로 전수한 것이죠. 그러면서 도견 스님은 일본 불교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송나라 불교를 하면서 송나라의 가나선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법안장을 번역을 하시면서 이런 가르친 것도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감탄도 하셨을 거고 뭔가 이렇게 찌릿찌릿 하셨을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스님 이렇게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책 내용 중에 우리 불자들에게 좀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이 특별히 있으시면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구절구절이 전부 다 소개하고 싶죠. 소개하고 싶은데, 정법안장이 일본인의 사유 방법에 큰 줄기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법안장에 보면은 이제 고향간에서 고향 짓는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고향간에 있는 채소, 백미, 모든 것에 대해서 존칭을 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배추님, 무님, 된장님. 그래서 일본 말에는 그 오자를 쓰면 님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꼬메 해서 살림. 도시락도 일본 말로 벤토인데 벤토라 하지 않고 오벤토라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일본의 지금 현재
일본 문화에서 그런 존칭어를 쓰는 것이 정법안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정법안장에 보면은 선방에 대중공양하는 법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방에 대중공양 가면 그냥 봉투만 내놓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중공양 갔을 때 그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야박하게 받아들이고 그 신도들이 그 가서 신도들이 오면 축원도 해주고 아주 보람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송나라 시대 대중공양이 그렇게 유행을 했던 것이 바로 선언을 유지했던 것이 그러한 그 대중공양 의식 이것인데 우리나라에 이것이 없어서 참 아쉽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도원 스님은 윤회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내세에 대해서도 철저해요. 그런 것이 내세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 전혀 안 합니다. 반드시 다음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에서 가나선에서 보는 거하고는 상당히 차이점이 많고 또 좌선을 하면서도 종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교성을 유지했다는 것은 사회성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스님께서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시면서 후학 양성에 힘써 오셨는데요. 후학 양성뿐만 아니고 불교의 현대화에도 굉장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전자불전 문화 콘텐츠 연구소를 설립을 하셔서 어떤 경전의 그 전산화에 어떤 기틀을 마련하셨는데요. 당시로서는 매우 이렇게 파격적인 행보였을 것 같은데 어떤 원력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이제 용성 스님이 감옥에 계시면서 추록하면 반드시 한문에 된 경전을 한글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록하시고 삼장역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불교 경전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성 스님은 그런 일을 하셨는데 나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일본에 유학할 때 1984년도에 제가 컴퓨터 학원을 다녔어요. 일본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그 경도대학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야나기다 세장이라고 아주 세계적인 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15개국 그 유학생들이 와서 그때 이제 그 전자달마라 해서 선어록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유학을 끝나고 각 나라에 돌아가서 전부 교수가 되고 해서 한 15명이 그 이제 전산화하는 그런 전자불전이라는 불교 경전을 전산화하자 해서 전자불전이라는 그런 국제 EBTI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국제회장을 한 7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 언어로 불교 경전을 전산화하자. 이런 이제 운동이 일어나서 일본에서는 동경대학을 중심으로 신수대장경을 전부 전산하고 중국의 시베타라에서 중국에서도 이제 전부 전산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자불전연구소라고
해서 뒤에는 전자불정 콘텐츠 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연구소를 97년도에 이제 동국대학에 세웠지요.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 특히 그 한국 불교 전설학고 신라 시대부터 근대까지 한문으로 나온 우리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려대장에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 책을 전부 전산했고 또 이제 한글대장경을 동국대학에서 38년 동안 번역했는데 그것을 전부 전산하면서 유니코드라는 그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준에서 그걸 맞추어가 해서 지금도 모바일에서 핸드폰에서도 언제든지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님께서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외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게 되는데 네. 큰 일조를 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장례문화학과를 신설을 하셨고 사찰에 봉안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기틀을 마련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정토라는 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정토는 불교의 내세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그때 이제 천주교 파주 공원 묘지가 그 수해가 나서 다 떠내려갔어요. 떠내려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전국토가 묘지화된다 해서 많은 그 묘지 문제가 이슈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을지대학 교수님들, 중부대학 교수님들 이렇게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이 장례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그때는 화장률이 17%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사부에 이제 장례 문화 그 법령 개정하는데 제가 이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원으로 들어가서 매장은 상당히 좀 규제를 강화하고 화장은 풀어주는 걸로 해서 했는데 우리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 중종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부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서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는데 많은 이제 노력했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니까 동국대학에 장례문화학과를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묘법을 바꾸면서 그러면 화장한 뒤에 이 유골은 어떻게 할 거냐? 종교단체 그때는 국민의 50%가 종교를 가졌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서 50%만 다 해결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지요. 그래서 각 종교단체에서 자기 신도들만 관리하면은 50% 해결될 게 아니냐. 낙골당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경내지에 봉안당을 5층기까지는 신고제를 하도록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도 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불교에서도 하는데 불교에서 이것을 종단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원력을 세우시면은 다 이뤄내신 것 같습니다. 또 동국대학교에서 대외협력처장으로 8년을 맡으시면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지을 때 600억이 넘는 모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던 어떤 스님만의 비결이 있으신가요? 나무아미탑을 부르면 됩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부처님의 원력과 모든 불교도들의 관심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1998년 IMF 때가 왔을 때예요. IMF 때가 왔을 때인데 모든 건설회사 장비가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산에 병원을 지으려고 이제 그때 마음을 냈죠. 그러면서 제가 그 큰 스님들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스님, 평생 수행해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서 돌아가시겠습니까?
기독교 병원 아니면 천주교 병원인데 거기 가면 다 십자가 밑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부처님 밑에서 돌아가시도록 합시다. 선생님 노후자금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모금했던 것이 현금이 610억이었습니다. 729억 주고 일산병원을 지었는데 거의 한 100억, 150억 정도 남기고 거의 모금으로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정말 불교병원을 하나 세우자 해서 뜨겁게 응원해 준 덕분에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스님께서는 당시 모금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다 일일이 전화를 또 하시고 또 학생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동참한 친구들한테는 다 이렇게 전화를 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일을 다 직접 다 챙기신 건가요? 예, 그 정말 그 귀한 성금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100만 원만 가져오더라도 총장실이나 이사장실에 가서 전달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에 1000만 원 가져와요. 네. 내가 총장을 할 때도 모금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10,000원을 내면은 내가 전화를 다 해줍니다. 정말 귀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퇴근할 때 여기 올 때까지 차 안에서 일일이 그날 그 기부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고 해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해서 한 번 한 사람이 한 6번, 7번씩 다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도 그 가치를 못하면 반환하는데 모금이라는 것은 정말 보람을 느껴야 되거든요. 10,000원하고 100만 원의 보람을 느껴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고 그러지. 스님께서 교수로 계시면서도 큰 업적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제18대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되시면서 그 총장 재임 시절에 어떤 기억에 남는 성과나 어떤 스님께서 이끌어낸 큰 변화가 있으실까요? 32년 교수 생활을 하면서 16년을 교무위원을 했어요. 학교의 보직은 2가지입니다. 학사보직이 있고 일반 보직이 있는데 학사보직은 학장하고 대학원장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다 정해진 시스템입니다. 일반 보직은 직원들과 함께 학교 살림을 사는 겁니다. 해보니까 학교가 전체 보였어요. 아, 내가 원력을 세워서 하면 학교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총장이 되고 보니까 빚이 650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악성부채예요. 그 악성부채라고 하는 것은 그 사학연금공단에서 빌려온 돈이 아니고 일반 은행에서 빌려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보니까 5년 거치 이제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는 때가 제가 들어갔을 때예요. 사립대학은 200억이 부채가 넘으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 임기 동안에 갚아야 되겠다 하고 거의 한 600억 이상은 갚고 나왔습니다. 진짜 큰 소임을 맡으시면은 마장들이 있기 마련인데 특히 재임 시절에는 암 수술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소임을 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스님께서 수행자로서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을까요? 동국대학 총장은 1년에 현금을 1,000억을 만들어야 돼요. 1,000억. 학생 등록금 의존율이 64%이기 때문에 나머지 36%는 총장이 만들어야 예산이 됩니다. 그것이 한 1,00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 12월 31일 때면 그 해에 현금이 1,000억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책 자금도 받고 R&D 자금도 받고 교수들 연구 자금도 받고 또 모금도 하고
뭐 불교계에서 적극적인 지원해서 그것이 매년 4년 동안에 1,000억이 그래도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신은 문제가 없는데 육체가 이제 그걸 알더라고요. 그 고단함을. 그래서 1년에 하나씩 장기를 떼어냈죠. 암 수술을. 그래서 학조가 부도나지 않게 하고 또 나올 때 돈을 몇백억을 예치를 해놓고 나온 뒤에 바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래도 그 예치가 없었으면 학교가 참 어려웠을 텐데 그 예치로 인해서 코로나를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스님의 어떤 원력과 신심으로 참 큰 상들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불교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인도학회 불교학술상, 대한불교 조계종의 포교대상,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는 청조군정 훈장까지 뭐 일반 사람들은 하나받기도 정말 힘든 상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그 상을 받을 때마다 어떤 소감이라고 할까요? 어떤 감회가 어떠십니까, 선생님? 일본 인도학 불교학회상은 불교계에서 보면은 노벨상과 같은 40세 이전의 젊은 학자들에게만 주는 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외국인으로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김지겸 박사가 받았고 제가 두 번째 받았는데 이게 왜 어려웠냐 하면은 이사들이 한 70명 되는데 전부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는데 외국에서 이사 권한을 가진 사람 몇 사람 없습니다. 거의 일본 사람들이죠. 일본 이제 불교학계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해줘서 외국인으로 두 번째 제가 인도학 불교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인연으로 인해서 2002년도에 동국대학에 일본 인도학 불교학회를 세계학회를 동국대학에 유치를 했어요. 그때 그 월드컵 때인데 그때 아주 뭐 전 세계 학자들이 전부 동국대학을 와서 발표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교대상은 제가 그 불전을 전산화하고 또 장묘문화를 장리학과를 만들어서 했다는 그런 걸 가지고 포교대상을 종경스님상을 받고 다음에 청조건정훈장은 아마 스님들로서는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원 생활을 30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수를 내가 32년 했고 또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더라도 장관급으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총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1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있더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이었어요. 그 큰 상들을 받으셨을 때 스님 그 소감이 어떠셨나요, 스님? 그 이제 인불학회상을 받고는 제가 인불학회 해마다 발표를 해야 되겠다 해서 28번을 발표를 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포교대상을 받고는 포교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 금년 6월 달경부터 BTN하고 불교문화사업단하고 할 예정입니다만은 그 전국 아미타불도량 48대 원 사찰을 이제 2010년도에 그 문화관광부 예산 지원으로 그 순례 코스를 개발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지금 실천하려고 BTN하고 불교문화사업단하고 정토사 만일회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청조건정문화훈장은 뭐 그 상을 받은 상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근신하고 늘 조심하고 그 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늘 마음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스님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계시면서 우리 사회 인권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수행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불교계가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인권위원으로 간 것은 지관 큰 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계실 때 저를 대통령 추천으로 보내서 가게 됐는데, 인권위원을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보람된 일이 많아 있었습니다만은 학생 인권 조례를 제가 그때 이제 각 교육청마다 전부 다 이제 교육감들이 진보 보수에 따라서 인권 조례가 다 달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사업단에 제가 단장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통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과 교사들의 교권을 위해서 정부의 법을 52가지를 바꿨습니다. 52가지를 바꾸면서 오늘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어느 정도 자리 잡도록 했고, 또 이제 한편 장애자 문제를 또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문제를 맡아서 보니까 이 사찰이 정말 장애자 시설에 대해서 너무나 좀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총무원에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 사찰에 장애자가 법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마련하도록 했고, 이제 우리 여기 정토사 불사를 하면서도 최우선의 장애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든지 리프트를 한다든지 법당 안에까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것은 결국 나도 나이 많이 먹으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법당에 가야 될 텐데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는 누구든지 장애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령화 시대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한 것에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네. 조계종 원로위원이 되셨습니다. 네. 한국 불교를 이끌어가는 종단의 최고 어른이 되셨는데 책임감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또 30년을 매진해온 정법안장 완역을 하시면서 거대한 산을 넘으셨는데요. 지금 스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목표나 어떤 원력이 또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정법안장을 하고 나는 일을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또 이제 원력이 생긴 것이 한국 정토교 연구라는 신라시대부터 근세까지 우리나라 정토교에 대한 여러 자료들과 그것을 연구 논문으로 해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미 논문 발표를 많이 해서 자료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통합을 하면은 아마 책 한 10권 정도 시리즈로 나오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성지순례단하고 또 이제 용성 스님 연구를 제가 많은 논문을 한 30편 이상 썼는데 그것을 하나의 집대성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금생에 못하면 또 내생에 또 하지요. 현대 우리 사회에서 경쟁과 갈등 속에서 어떤 고난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면 좋을지 스님께서 지혜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여기는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는데 템플스테이 오면은 이 차담 시간을 제가 가능하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인데, 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우울하고 또 우리 사회를 만족하지 못하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바로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아침에 일어나서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잘 잤느냐 한 번도 안부를 안 물어봐요.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에 대한 안부를 물으면서 자기 안부는 한 번도 안 물어보다 보니까 자기의 본성, 이것이 지금 상당히 토라져 있어.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주관적인 자기는 보지 않고 객관적인 자기만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다 보니 늘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템플에 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사랑한다 이 소리를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하루가 즐거워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BTN 불교TV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축원의 한 말씀 해주시죠. BTN은 정말 우리 불교계의 보배입니다. 수천 개의 사찰을 세우는 것보다 더 포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전 세계에서 불교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BTN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강의하시는 분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것을 한 시간에 쏟아부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BTN을 아껴주시고 BTN을 사랑해 주시면 BTN이 점점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BTN은 바로 내 안에 내 방에 모신 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님, 긴 시간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